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이제는 영화 한 잔 채널의 비정기적인 정기적 콘텐츠 이달의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11월부터는 주인장이 본 영화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물론 극장에서 본 영화를 우선순위로 두겠으나 OTT에도 명작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번 11월 달부터는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달의 영화가 길 수도 있고 한 영화만 골라볼 수 있도록 조각 리뷰로 향후 재편집 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조각 리뷰는 적어도 일주일 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달의 영화 본편을 충분히 즐기시고 조각 리뷰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11월의 영화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굿뉴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에스퍼의 빛, 럭키데이 인 파리, 콘티넨탈 25, 애프터 미드나잇 리마스터링, 동해 번쩍, 서해 번쩍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만 보려고 집을 나서서 극장까지 가기로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편도로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길면 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런 먼 거리를 다니는 것에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영화를 한번 보러 나갈 때 최소 2편 이상은 보려고 하는데요. 투자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영화를 선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꼭 보고 싶은 영화와 시간대가 얼추 맞아서 보는 영화로 나뉘게 되고, 럭키데이인 파리는 시간대가 맞아서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뭔지 모르고 봤다가 아주 코 깨인 영화죠. 우선 스토리를 말하자면 말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왜냐면 스토리를 줄줄줄 말하게 되면 제가 바보가 되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말하자면 절 바보로 보지 마세요. 어떤 얼굴도 몸매도 지성도 갖춘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여자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고 우연히 사이가 깊어지다가 남편에게 우연히 들켜서 능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다정하고 사랑도 많이 주지만 조금 억압적이고 통대적이며 더러운 일도 하는 남편이 빡 돌아서 그 동창을 수장시키고, 그걸 우연히 눈치챈 엄마가 그 사실을 딸에게 말하고, 그것을 눈치챈 남편이 엄마를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우연히 지가 그 사고를 당해서 죽고, 여자는 이상한 오해를 풀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진짜 그래요. 스토리 라인이 딱 이렇습니다. 실화입니다. 영화가 미학적으로 상류층의 삶을 그리고 있고 세련되고 모던하고 재즈도 있고 여자의 패션과 미식 그리고 풍광을 잘 그려서 가려질 줄 알았나 봅니다. 위에서 나열한 거 빼고는 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저런 스토리가 나온 이유는 이 럭키 이퀄 운이잖아요. 이라는 주제의식을 영화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동어 반복적인 스토리 같지만 운과 우연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근데 운인지 우연인지 나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무슨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먼치키처럼 활용을 하면 안 되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어디까지 하나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봤고 최악의 결말을 내놓아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운을 믿냐는 것을 영화는 내내 물어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결론을 냅니다. 여기서 제일 어이없는 것은 주인공의 나르시즘적인 태도입니다. 주인공이 이쁘고 능력 좋고 다 가진 거 알겠는데 이거를 주인공은 활용할 거 다 활용하고 이용할 거 다 이용해놓고 정작 본인은 그런 모습들을 싫어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트로피 와이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근데 남편이 직접적으로 너는 머리가 꽃밭이 아니어서 좋았어 라는 식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주인공을 트로피 와이프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람핀겨 들켰어도 주인공을 너무 사랑해서 바람 상대를 수장시키는데 주인공은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골 때리는 것은 주인공이 이 점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겁나 빨라요. 자기 친구한테 나 바람 피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둘 중 하나의 관계는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확히는 둘 다 포기는 못하겠는 정확히 자기의 상황을 판단하는데 그냥 이 관계를 즐기기만 합니다. 정말 아이 같죠. 그리고 저의 머리를 때려버린 그 나르시즘적인 대사, 동창이 자기 자신에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자 하는 말, 내가 유부녀여서 놀기 좋았던 거지 진짜 자기한테 오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린 거야. 와우. 제가 저런 테토녀스러운 삶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입 밖으로 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짜증난다는 태도로요. 정말 그 동창을 자기 자신은 사랑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더 불쌍한 것은 동창입니다. 길을 가다가 첫사랑을 한번 잘못 알아쳐서 달콤한 사랑에 빠졌다가 한순간에 수정당하잖아요.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숨겨놓은 소설 때문 오해가 풀리면 오해입니까? 이미 죽었는데 너무 소모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남편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그의 유치함 때문에 말로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진짜 딱 짚고 싶은 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남편이 그 사슴 사냥을 즐겨 해요. 그래서 시골에 별장도 있고 주말마다 가서 사슴을 잡는데 그 사슴이 크니까 실수인 척하고 아내의 엄마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자신이 하면 안 되니까 늘 쓰던 사람으로 시키는데 그 사람하고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이 웃깁니다. 헛웃음이 나요. 어디 강명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수인 척 엄마를 쏴라. 근데 저는 총을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네 총으로 내가 총을 쏠게. 알겠지? 근데 책임은 너 책임이야? 네, 알겠어요. 그래, 이번에도 잘 부탁하고 돈은 두둑하게 줄게. 걱정 마. 네, 알겠어요. 무슨 초딩이 땅 따먹기 전략 세웁니까? 너무 탁월해서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리고 지가 그 사고사로 죽죠. 이걸 보여주면서 감독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운과 우연이 작동되는 원리? 그것을 알고 싶으면 차라리 우연과 상상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이 더 훌륭하고요. 스스로 운을 만든 자의 최후? 그를 알고 싶다면 다크나이트의 투페이스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우연과 상상 그리고 다크나이트는 굉장한 걸작입니다. 이따위 영화에 비빌 게 아니에요. 좀 진정을 하고, 저는 도대체 감독이 뭘 말하고 싶은 것인지를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토리나 인물상이 기깔난 것도 아니고 기가 차고 헛웃음이 나고 고개를 들어서 한숨을 쉰 럭키데이 인 파리스에 대한 한 줄 평은, 이 영화를 고른 것은 나의 우연, 본 것은 나의 성실, 하지만 스토리는 아이러니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5잔 원샷입니다. 이 영화는 원래 저의 기대작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원체 사람이 좀 꼬여가지고요. 사회 문제나 비판 그런 거 다루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다뤘을 때 까는 것도 좋아합니다. 콘티넨탈 25는 까는 맛이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콘티넨탈 25는 제가 부국제에서 봤던 요 영화 꿈보다 아픈 밤 같은 영화였습니다.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나은 정도 같은데 이 영화도 아르메니아 영화네요. 제가 뭐뭐아로 끝나는 나라의 사회 영화랑 잘 안 맞나 봅니다. 제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영화를 본다라는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이 영화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자기 연민적입니다. 불친절하다는 의미는 아무 소리 없이 풍광만 비춰주는 장면이 종종 나와 당황시켰다는 것이고, 자기 연민적이라는 것은 극중에 일어나는 사건은 해결하지 않은 채 주인공이 연민만 반복적이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쯤이면 드디어 끝난 건가?
의심을 들게 합니다. 왜냐면 영화 마지막에 일상적인 루마니아의 풍경을 차례대로 꾸준히 보여주는데 이러다가 다시 자기 연민이 반복될까? 풍경이 반복될까? 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다행히 잘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극장을 나와서 상영시간을 봤는데 글쎄 1시간 49분인 것입니다. 저는 한 2시간 반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빨리 가는 영화는 봤어도 느리게 가는 영화는 처음이어서 신선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있었어요. 오프닝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노숙자의 일상을 다큐멘터리식으로 극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공원에서 익숙하게 쓰레기를 줍고 떨어진 담배를 주워서 핍니다. 그리고는 식당이나 버스킹 같은 곳에서 구걸을 하고 어떠한 시설 같은 곳에서 근근히 일을 해 나가면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문의 반만한 사이즈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그의 유일한 쉼터이자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내 그 건물을 매입한 건축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콘티넨탈 고급 호텔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숙자를 건물 보일러실에서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현병과 같이 오게 되고 집행관은 자신이 좋은 시설을 알아보겠다며 자신이 건설사와 싸워서 한 달인가 일주일인가 하는 시간을 벌어줬다고 하면서 잘 도와주겠다고 인도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러자 노숙자는 납득했는지 짐을 쌀 시간을 달라고 하고 보일러 열쇠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행관은 이를 받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영화는 노숙자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노숙자는 난방기의 철사로 목을 졸라서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이 묘사가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자신이 일을 찾고 있다며 노동을 시켜달라는 말 뒤에 돈을 빌려달라고 구걸하는 그의 모습과 짜증과 분노로 중얼중얼 거리지만 꾸준히 그만의 노동을 하였던 모습이 겹쳐지면서 더욱 처절함을 더합니다. 결국 노숙자는 창백해진 시체로 집행관에게 발견되고 이 영화는 다시금 집행관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행관은 노숙자의 뒷배경을 말해주면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합니다. 여론은 집행관이 헝가리계인 것을 짚으면서 또 헝가리인이 선량한 전 수영선수였던 루마니아 사람을 죽였다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은 남편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런 일이 대개 그렇듯이 항상 보람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댓글을 비웃으면서 부부끼리 위안을 삼은 것 같은데 이번 사태는 심각해서 그 댓글 읽기가 아내에게는 안 먹힙니다. 아내, 그러니까 집행관은 이 일로 트라우마가 생긴 듯하고 여파로 가족여행에 불참합니다. 불참하는 대신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심리적으로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는데 자기 치유의 과정을 반복적이게 나오면서 관객을 지치게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기가 처음에 어떤 상황이었고 시체가 어떤 상태였으며 그때 자기 기분이 어땠는지 정도가 3번 이상은 들어갑니다. 이 반복에 의미가 없는 만남에 바람에 그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풍경 프리즈를 보면 진짜 자장가가 그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실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닌 집행관 개인의 연민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본 숱한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영화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제가 아직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좀 더 꼽자면 일단은 루마니아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점, 왜냐하면 집행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좁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이 있고 굉장히 많은 아쉬운 점이 남긴 콘티넨탈 25에 대한 한 줄 평은 냉철한 오프닝과 구구절절 자기 연민의 나머지 그것이 일상이라는 루마니아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6잔 원샷입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은 영화관에서 저 혼자 본 영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 바보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제가 혼자 봤거든요. 사실 그리고 부모 바보라는 영화도 저의 마음에는 잘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영화를 봤는데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어설프게 비춘 아픈 청춘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우선 면접을 보는 한 여자가 나오고 꿈이 뭐냐는 일상적인 알바 질문에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데 커피 만드는데 꿈이 필요하냐? 라고 되묻는 사회성이 약간은 떨어져 보이는 대답을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카페 알바에서 떨어져 보이고 반대로 카페가 아닌 회사에 면접을 보고 온 당찬 모습의 여자를 보여줍니다. 이 여자는 이번에는 최종 면접까지 갔고 분위기도 좋았으며 이번에야말로 잘 될 것 같다며 엄마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취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때 카페에서 면접을 본 여자가 문을 열고 오면서 둘이 친구이면서 룸메이트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들은 간밤에 꿀꿀함을 떨쳐내고자 즉흥적으로 바다를 보러 떠납니다. 밤새 달려서 새벽에 도착한 동해는 끝이 맹할 정도로 추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고 일출에 소원을 빌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둘은 깜빡 잠이 들어서 높게 떠있는 해가 둘을 반겨줍니다. 이때 카페에서 면접 본 여자, 그러니까 설희는 바다를 본 것만으로 만족을 하지만 내심 실망한 여자, 그러니까 설희의 룸메이트이자 회사 면접을 본 화정은 뭔가 먹자고 합니다. 그런데 짠내 나는 천충 마냥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데요. 그리고 화정은 설희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보증금을 다 들고 있는 화정이 이제 혼자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처럼요. 이제 회사도 붙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새롭게 지내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설희의 입장에서 이거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둘은 크게 싸워서 찢어지게 되는데 영화는 여기서부터 좀 투박해집니다. 이제 설희와 지안 그리고 화정과 하나의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자, 우선 한 스토리, 그러니까 설희와 화정의 스토리를 끝내지 못한 채 두 개의 스토리로 찢어진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스토리, 즉 세 개의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냐? 아닙니다. 각각 따로따로 놀면서 이어가다가 각각을 투박한 결말 두 개와 그나마 유의미한 결말 한 개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말인데요. 이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는 건드리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잘 제시하거나 잘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고 뭉뚱그려서 이제는 끝? 이런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회 문제는 학교폭력,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취업이 잘 안 되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청년 문제 혹은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청년 문제 혹은 살인적인 서울 집값 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오기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제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 나열에 그칠 뿐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라인 하나하나를 쭉쭉쭉 밀고 나가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섞어버리는 겁니다. 이때쯤 갈등의 절정이 될 것 같으니까 뚝 끊어버리고 다른 스토리 넘어가고 여기서도 갈등의 절정이 될 것 같으니까 뚝 끊어버리고 다른 스토리를 넘어가고 그러다가 어설프게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시종일관 미적지근한 태도로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탄생했어. 짜잔! 괜찮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는 헛웃음이 좀 나왔는데요. 우선 하나와 화정과의 관계는 화정이 일방적으로 다가갔다가 화정이 면접에서 낙방을 하자 잔뜩 예민해져서 화정이 관계를 뿌리치고 하는 모습들은 정말 하나보다 어린이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면접에 붙을 줄 알고 얼음처럼 살아보겠다면서 혼자 살기를 자처했던 화정이라서 더욱 아이 같은 모습이 부각되어 보였습니다. 설희와 화정과의 관계는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이도 저도 아닌 것의 끝판왕으로 결말을 맞이합니다. 결국 화정은 다시 설희를 찾았고 면접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아침에 일도 아무것도 아니랐다는 듯이 익숙하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과도 서로
서로하게 하지 않은 채 또 붙잡지도 않은 채 화정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고 설이는 지안에게 가버립니다. 근데 그나마 유일하게 끝을 맺은 설이와 지안의 관계 또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말입니다. 이 둘은 기전은 다르지만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이력이 있고 만나는 기간은 정말 매우 짧았으나 좋은 인연이 돼서 몇 년지기 친구도 저버리고 가버릴 만큼 친근해져서 소중한 신경 쓰이는 사람이 되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고 더 큰 우상과 편지를 선물하고 또 답장이 오며 지아는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의 장례식에 가고 설이는 무작정 달려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면하는 그런 것으로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 스토리는 너무 난잡하다고 볼 수가 있고 사회 문제를 다루지만 이상하리만치 해결은 되지 않고 그렇다고 제시를 잘했냐 그것도 잘 못한 도대체 왜 제목이 동해번쩍 서해번쩍인지 모르겠는 동해번쩍 서해번쩍에 대한 한 줄 평은 나의 상처를 알기에 물을 수 없고 너의 상처를 모르기에 물어보는 아이러니입니다. 잔점수는 6잔 원샷입니다. 에스퍼의 빛은 굉장히 난해한 영화입니다. 약간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 현대판 느낌이기도 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는 특유의 편집과 스토리라인에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줄거리를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영화를 볼 때 아무런 정보 없이 보는 걸 좋아해서 에스퍼의 빛도 최소한의 정보만 안 채 극장을 가서 봤는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또 줄거리를 찾아본 건 처음이거든요. 자, 제가 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좀 읽어보면 10명 남짓한 10대들이 누구든 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세계에서 살아간다. 리산시티, 알스트로의 메리아 숲, 아수아 섬의 짙은 어둠을 오가며 그들이 상상하는 이야기는 여러 선택지들을 통과해 나가며 희미한 빛을 찾아간다 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줄거리를 보고 더 혼란에 빠졌는데요. 왜냐면 저의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결론들과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의 이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세 개의 챕터를 유기적으로 연결 짓는 한 시간선이 있고 그 시간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다가 결론인 그 휘황찬란한 나무의 그 결론을 내면서 나름 깔끔한 마무리를 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올 동안 배우님들의 이름을 보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에스퍼의 빛은 의도적으로 현실인지 가상인지를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뚜렷하게 표현하면서 이 두 세계를 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는 아바타와는 시간에 따라서 일치시키면서 두 세계에서 발생한 감정의 동요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극을 이끌어 나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육성게임 하는 것처럼 선택지가 있고 이를 골라가면서 결말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1장 괴력의 아이들은 이 세계관을 가장 SF스럽게 보여줍니다. 우선 편집적으로 빛을 많이 밝게 사용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배경은 시종일관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설정상 에스퍼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밤에만 움직이고 배척받으며 차별받는 인물이기에 어디 허름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로 근근히 버팁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한 빛을 사용하는 씬을 보자면 에스퍼가 죽을 때와 나무를 통해서 통신을 할 때 그리고 어딘가로 접속하는 듯한 공간에서 눈을 비출 때 등이 있겠습니다. 나무를 통해 통신할 때는 이미 나무가 빛이 나고 있었고 나머지 것들과 성격이 조금 달라서 제외를 하고 본다면 이 빛을 강하게 쓰는 장면들은 모두 역설적입니다. 횡령한 들판들 같은 곳이 주된 배경으로 나오고 심지어 겨울이기 때문에 삭막함은 배가 됩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밝은 빛을 내서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밝은 빛은 분명히 배경에
대비되는 설정인데 그것을 통해서 죽는 아이러니, 즉 이런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는 여린 생명이 가장 밝은 빛을 낸다는 것은 이 사실 자체가 이런 세상에서는 가장 여린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어떤 곳으로 접속을 할 때 흑채 안같이 어두운 공간에 아이들이 서 있고 그곳에서 눈만 이렇게 딱 비춰주는 씬이 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빛이고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어둠이다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그냥 게임에서 나오는 텔레포트 공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장을 보자면 좀 모험물에 가깝고 각각의 인물의 스토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이들의 언어가 한, 중, 일은 물론이고 영어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가상세계가 다문화화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서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다음 장, 2장은 새벽의 파편인데요. 여기에서는 초반의 내용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다가 찌르는 듯한 울음소리로 정신이 벌쩍 들게 됩니다. 2장은 무엇보다 소리에 강점을 두었는데요. 우선 이 아이들은 하이라라는 벌판에서 어떤 돌을 지키고 있는데 이를 위협하는 생물체가 숲으로 들어오면 신체의 방어기제 마냥 어떤 소녀가 끔찍한 울음소리를 내고 숲을 탐색하러 갈 아이들은 가고 아닐 사람들은 그 소녀의 옆을 지킵니다. 1장에서 본 아이들과는 다른 아이디가 나오고 진행되기 때문에 2장은 다른 시간선일 수 있으나 저는 1장에서 좀 더 많이 시간이 지났거나 혹은 그 전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것이 새벽의 파편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를 이으면서 시작하는 느낌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장을 중간에 두고 앞뒤로 2장을 붙여가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장의 내용은 1장보다는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큰 뼈대에서는 같은 설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보다는 덜 SF스럽게 좀 더 아바타스러운 문어체를 사용하면서 그러한 군상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장의 내용이 강하게 3장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장, 2장, 3장 요 순으로 시간이 지난 스토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3장 기뇌국은 아수아 섬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 이상한 에너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파견된 안드로이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 안드로이드는 인간과의 차별점이 감정의 유무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철저히 제지당합니다. 이 안드로이드는 섬으로 가서 아이들 무리를 보는데 배경이 2장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큰 이질감은 없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의 인물이 해골이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추격 시퀀스와 인간과 안드로이드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장은 1장과 2장과는 다른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현실 세계의 아이들의 일상을 더 잘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1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아이들의 모습을 간간히 보여줬고 2장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자주 보여줬지만 3장에서는 확실히 현실 세계의 아이들의 비중이 압도적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잠시 안드로이들이 멈추는 현상을 볼 수도 있고 현실의 아이들이 폰으로 게임에 접속을 하고 게임을 하는 모습도 일상적이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3장에 이르러서야 감독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는 가상세계에서 은은하게 비쳤던 현실세계의 문제들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주체인 아이들은 현실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무의 소원을 비는 것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
자체로 현실 세계의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이 마치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위해서 해괴망측하게 달려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시작을 보다 보면 플레이어 중에 1장의 인물인 도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1장, 2장, 3장 순으로 가는 일방향적인 구조가 아닌 1장에서 2장, 2장에서 3장, 3장에서 다시 1장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2장을 1장 앞에 둬야 되나 뒤에 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극이 끝나고 나서 둘 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 에스퍼의 빛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줄거리를 읽고 나서 다른 한 가지 생각이 들면서 멘붕에 빠졌는데요. 이런 제가 생각한 순환적인 구조가 아니라 1장, 2장, 3장이 각각 완전히 독립된 스토리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난해하고 몽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감독은 그저 개별로 이뤄지는 트위터상의 게임을 편집으로 이어붙여서 어떠한 의미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냐면? 이렇게 생각해도 주제의식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설은 접어두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이버 릴리슈슈의 모든 것을 보는 듯 했고, 어떤 의미에서 현실의 문제를 더욱 진하게 보여주는 어색한 사이버의 세계가 매력적이었고, 마지막에 메시지가 썩 괜찮았던 에스퍼의 빛에 대한 한 줄 평은 모든 몽환함과 혼란 속에 빛의 나무가 모두를 동하게 한다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입니다. 굿뉴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서 킬링타임용으로 아주 좋은, 질이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굿뉴스는 잘 만들어진 수작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하자면 아이러니를 잘 다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영화의 바탕이 된 요호도 사건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일본 적군파 청년들이 일으킨 하이제킹으로 극단적인 사회주의를 숭배하고 있고, 이들은 그렇기에 그들이 보기에 완벽한 나라인 북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납치한 여객기가 일본의 미흡한 대응으로 일본에서 넘어가서 항공 상공까지 이르게 되고, 이를 한국에서 중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발한 일본 여객기를 납치한 일본 적군파가 북한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이를 한국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좀 흥미진진하죠. 사실 굿뉴스가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실제 인물이고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고증무새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런 거 따질 거면 서적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해요. 굿뉴스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성을 챙기기보다는 이 사건이 가지는 반어와 역설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장르가 블랙 코미디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인간 군상을 다루면서 굿뉴스가 누구에게 굿뉴스인지, 어떤 굿뉴스인지, 정말 굿뉴스가 맞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좀 말하자면 우선 큰 줄기를 맡고 있는 아무개와 서고명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작중에 그의 대사처럼 안 보일 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극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흑막 정도로 보이고, 작중에서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잘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미스터리한 인물로 나옵니다. 박상현,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이 어떠한 곤란한 일에 빠졌을 때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에 벌어진 항공기 납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의 책략으로 점점 사건이 커지다가 결국은 큰 사상자 없이 잘 마무리시키고, 마지막에는 북한군 호로였다는 신분이 드러나면서 암흑에서 최대명으로 신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 인물은 작중에서 다루는 여객기 납치 사건을 전반적으로 주무르면서 끝끝내 해결을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건의 본질을, 그리고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질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가장 이성적인 인물입니다.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형은 꼬질꼬질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이성적임과 밖의 모습이 반대되게 행세를 합니다. 심지어 이 양반은 이름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아무개라고 칭합니다. 인물 자체가 무슨 덩어리인 것이죠. 이 인물로 극을 이끌면서 영화는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를?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 군상 전체를요. 일본의 수뇌부들, 한국의 정치 세력들, 심지어 영부인, 그리고 자기의 폐가 되는 서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고명은 어렵게 자랐지만 그 시대에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모두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그는 출세욕이 강한데 이는 그의 아버지가 같은 국군의 수류탄에 두 발이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훈장은 무슨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웠던 그의 어린 시절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서고명이라는 인물은 가장 보통다운 인간입니다. 적당히 욕심이 있고 처음에는 원리 원칙을 찾다가 절정에 이르러서 양심을 저버리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가 그 선택 또한 쿡쿡 찔려오는 양심 때문에 번복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휘둘리기도 잘 휘둘려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은 처음에는 서고명에게 이입을 했다가 극이 진행이 되면서 그에게 떨어져서 나와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문제에 눈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연출이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블랙 코미디로 풀어갈 때 만화적인 연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신의 한 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본 적군파가 내일의 조라는 이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으로 유명한 일본 만화인데 이를 숭상했다는 썰을 기반으로 이어서 만화적으로 연출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떼고 보더라도 나레이션이나 간간히 제4의 벽을 깨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영화를 가볍게 잘 풀어준 것 같고 이 사건 자체가 꽤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는 역할을 잘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영부인의 과장된 연기는 정말 일품임 동시에 그녀가 이렇게 손짓을 하는 부분에서 아무개를 등장시킴으로써 진실에 가장 많이 다가와 있는 인물은 아무개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정말 좋았습니다. 간만에 좋은 한국 영화를 만나서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씁쓸하지만 통쾌하기까지도 한 굿뉴스에 대한 한 줄 평은 애니메이션과 실화를 왔다 갔다 하는 블랙 코미디의 힘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삶이 계속된다는 영화 한 잔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는 체리 향기 감독인 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 작품입니다. 그리고 삶이 계속된다는 감독의 영화인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의 두 주인공을 찾으러 나가는 감독의 로드무비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감독의 자국에 덮친 대지진으로 인해서 자기가 찍었던 영화의 주인공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위험한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소소합니다. 대지진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이나 비탄 같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지진으로 인해서 차가 꽉 막혀 있어 불평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등 혹은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는 등 축구에서 누구랑 붙었냐는 등 아들의 일상적인 칭얼거림을 더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이러한 태도를 지진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도 확장시킵니다. 사람들은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가족이나 근처 사촌 등 많은 소중한 사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묵묵히 어쩌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을 담담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감독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길을 물어보고 앞의 상황이 어떤지 듣고 물을 얻어 마시고 정보를 얻습니다. 저는 이런 일상을
일상을 살아가는 생동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삭막한 사막의 도로를 가다가 언뜻 본 푸르른 언덕에서 지진 피해자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푸르른 자연에 피해자들을 위치시킴으로써 자연에서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폐허가 된 터전에서 희망을 찾고 일상을 살아가는 강인함을 자연에 빗대어서 보여주는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이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장면이 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폐허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과 그 이전의 아들의 행동이 담긴 장면이고, 두 번째는 차가 높은 언덕을 타다가 이내 좌절되고 한 가스통을 짊어진 청년이 그 언덕을 오르고 이내 다시 차가 시도하면서 올라가는 엔딩 장면입니다. 전자부터 설명하자면 아들은 아빠가 일을 하고 있어서 심심한 나머지 폐허가 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만의 모험을 펼치는데요. 이때 아들은 폐허 속에서 조각 작품을 찾고 그것을 집터에 장식합니다. 이는 아들이 발견한 희망을 그 장소에 둔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물을 마시고 싶었던 아들은 빨래를 하고 있던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여인의 자식들이 등을 깨는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를 혼내고 깨진 잔을 치고 와서 다시 빨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력과 일상다움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톤이 큰 재해가 일어나도 좌절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간다는 생명력과 그렇기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적절하게 이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엔딩 장면은 아주 멀리에서 그 장소 전체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마치 전지적 작가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매우 멀리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물들의 대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대상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데요. 감독은 아들이 축구 중계를 본다고 해서 잠시 아랫마을에 두고 본인만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길을 가다가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태워주기도 하면서 쭉 길을 가는데 인생으로 대변되는 그 높은 언덕길을 맞이합니다. 이때 카메라가 멀리 가고 차는 한번 올라가는 것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쭉 잘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되고 차는 다시 미끄러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차와 반대로 가스통을 짊어진 청년은 척척척 잘 올라가고요. 다시 한번 시도로 차는 그 언덕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엔딩씬 자체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감독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신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체리 향기 때도 느꼈지만 바스 키아로스타미 영화에서는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롱테이크와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장면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엔딩 장면 또한 탁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주인장에게 이란 영화에 대해서 빠져들게 한,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에 대한 한 줄 평은 삭막한 도로와 푸르른 자연의 완벽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계속된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애프터 미드나잇은 2007년에 개봉을 했고 이번에 리마스터링으로 다시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가 됐는데요. 제가 로맨스 배척자인데 이 영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영화입니다. 또한 주인공이 고전 영화를 좋아하는 시네필로 나와서 사랑을 영화적으로 푸는 것과 영화를 현실적으로 푸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결말을 앞에서 잠깐 보여주고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연출에서 라따뚜이가 생각나서 즐거웠는데요. 주된 인물이 마르티노, 아만다, 엔젤입니다. 그리고 마르티노의 시점에서 보이는 나레이션이 흘러가는데 사실 이 나레이션 자체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전지적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마르티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감독이나 전지적 작가 같은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면 영화가 취하는 태도가 그러하기 때문인데요. 마르티노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 극 속 안에 있는 인물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기도 하고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것보다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느낌을 잘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인물 얘기는 안 할 수 없죠. 마르티노는 지루할 수 있는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영화 박물관에서 야간 경비를 하면서 밤에는 영화 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화면에서 아주 조화롭게 아름답게 담습니다. 사람이 없는 박물관에서 일제히 영화 화면을 켜고 소리를 전부 맥스로 틀어놔서 조화롭게 혹은 한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서 집중해서 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주인공의 모습은 앞에서 말했던 영화의 주제의식과도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물로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 자체 장면으로서 말을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는데요. 그리고 이 영화 박물관의 천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원근법을 극대화하면서 마치 어디 다른 공간으로 빨려 나가는 듯한 연출도 좋았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마르티노가 중점적으로 나올 때 배경이 되는 영화 박물관 씬은 굉장히 미학적으로 훌륭했습니다. 마르티노는 시네필로서 영화를 하루에 한 편씩 보는 것 같은데 그가 보는 영화는 전부 무성 영화입니다. 소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된 행동을 하고 대사는 행동을 한 뒤에 검정 화면에 이 흰 글씨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무성 영화가 주인공의 초반 정체성으로 나옵니다. 주인공은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영화로서 배우고 리액션을 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영화가 무성 영화이기 때문에 그는 말이 없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한 영화에서 본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현실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장면이 처음 아만다를 자신의 공간으로 들였을 때 막 신이 나서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자신의 방을 가구들입니다. 침대는 벽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거실장 같은 곳은 이렇게 열어가지고 스토브가 되고 천장에서 옷걸이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영화에서 배운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만의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성 영화로 찍고 있어요. 현실을 그대로 담고 싶은 욕망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가 만든 영화를 보는 사람은 작중에 단 한 명, 여기 아만다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만다는 오래된 연인인 엔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티노가 영화로 고백을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해했죠. 그녀는 마르티노가 루틴적으로 샀던 햄버거 세트를 파는 가게의 종업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게의 점주에게 뜨거운 기름을 쏟아버려서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엉겁결에 마르티노가 있는 박물관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면서 이 둘의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바람둥이에 자신을 등한시한 엔젤보다 감성적이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그리고 좀 특이한 마르티노에게 끌리게 되는데요. 이 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세 명의 사랑을 시작하기로 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엔젤은 카사노바 같은 남자입니다. 여자를 잘 다루고 약간 자기가 통제를 해야 하는 그런 남자인데 아만다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많고요. 자신이 부리는 수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한 듯 남성적인 듯 폭력적인 듯 효율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엔젤, 마르티노, 아만다 이 세 명에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꽤 웃기죠. 아만다는 잘 즐기는 듯 했으나 마르티노와 엔젤은 아니었습니다. 취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이 둘의 감정은 삐걱덕됩니다. 이때 마르티노의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 혼자서 영화만을 즐기고
어쩌면 동화적인 삶을 살아온 그가 정반대인 겨칠고 현실을 살고 있는 엔젤과 아만다, 즉 사랑으로 엮이면서 무성 영화적인 그가 유성 영화로 안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엔젤의 행동을 따라하고 대담해지는 것은 그가 취해왔던 삶의 경우의 수를 대비하기 위한 모방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성 영화가 아닌 현실의 인물인 엔젤을 통해서 이뤄나가면서 영화적 현실을 살았던 마르티노가 현실적인 영화를 보는 듯하고 닮고 싶어하는 인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아만다와 마르티노가 이어지면서 그리고 우연히 겹쳐지면서 엔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인생의 삑사리의 운명에 따라서 영사기를 통해서 영화에 부유한 엔젤은 마르티노와 대비되면서 영화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티노의 덕후스러운 모습 때문에 나오는 삑사리의 코미디와 우연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믿은 아만다의 복권 당첨으로 그녀가 가난을 벗어난다는 거, 사실 죽은 엔젤만 제외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애프터 미드나잇 리마스터링에 대한 한 줄 평은 다층적인 영화는 현실과 같고 단면적인 현실은 영화와 같음을 코믹하게 보여주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11월의 영화들을 말아보았는데요. 11월의 영화들은 저에 있어서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영화들이었습니다. 어떤 영화는 정말 좋았지만 어떤 영화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최근에 너무 좋은 영화들만 봐서 카르마가 쌓였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나쁜 영화는 없다 라는 주의여서 잔점수에서 기본으로 주는 점수가 4잔인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뭔가 독설과가 됐을 것 같아요. 오픈 현실이죠. 최근에 청룡 영화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것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기를 아직은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정신 차려서 영화 한 잔 채널에서 아카데미와 같이 다뤄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한 영화들이 한국 독립 영화가 많아서 뭔가 이런 말이 나온 듯한데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한 잔 채널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 또 봐요.